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세계 서점 기행, 지은이는 한길사 대표이신 김언호입니다. 먼저 왜 이런 책을 기획하게 됐는지 작가의 말로 이 책의 시작을 열겠습니다. 나는 우리 서점 문화의 현실을 한 출판인으로서 그냥 보아 넘길 수 없었기에 만용을 무릅쓰고 세계의 서점들을 찾아 나섰다. 사람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나는 동시대인들에게 묻고 싶었다.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함께 성찰하고 그 해답을 모색하고 싶었다. 사람으로 살기 위해. 나는 이 메시지를 책 만들면서 나의 주제어로 삼고 있다. 한 권의 책을 쓰고 만들고 읽는 일이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다. 1970년대 이후 수십 년이 지난 오늘에도 책 만드는 나에겐 변함없는 주제적 질문이고 늘 탐구해야 할 해답이다. 나의 여행은 책의 숲으로 가는 여행이다. 책의 숲이기에 나의 여행은 늘 싱그럽다. 책의 숲이야말로 열려있는 생명의 세계다. 인간 정신의 유토피아다. 책과 서점은 당초부터 열린 사유의 세계이고 자유의 세계다. 이런 책 저런 책, 이런 사상 저런 아이디어를 포용하고 관용하는 다원의 숲이다. 상하이의 명문 서점 지펑을 창립한 서점인 옌보페이가 말한 바 있다. 서점이란 시대 정신이 자유롭게 표출되는 공간이다. 서점이란 태생적으로 시민사회다. 나는 세계의 서점을 탐방하면서 책의 존귀함, 서점의 역량을 새삼 각성했다. 책 만들기와 책 읽기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했다. 책을 위해 헌신하는 서점인들의 정성에 감동했다. 세계의 명문 서점들에서 확인했다. 책을 정신과 문화가 아니라 물질과 물건으로 팔아치우려는 디지털주의자들에게 현혹당하지 않는 신념의 서점인들을 만났다. 독립 서점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음도 관찰하게 되었다. 서점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는 문화 공간으로서 그 어떤 문화기구보다 탁월한 성과를 구현해내고 있었다. 놀랍게도 전국에서 작은 서점 열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책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북카페를 열기도 한다. 작지만 전문화된 서점이 문 열고 있다. 나는 지인들이나 은퇴하는 연구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동안 읽었던 책들로 사랑방 서점을 열어보자고 권유한다. 나는 이 작은 사랑방 서점이 새로운 차원의 문화운동, 정신운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책이, 서점이, 독서와 담론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책 만들기 40년을 맞으면서 나는 다시 독자들과 함께를 한길사의 주제어로 삼고 있다. 독자들의 책 읽기야말로 한 시대의 출판을 일으켜 세우는 지적 문화적 역량이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 왜 책인가, 책 읽기란 무엇인가, 왜 서점인가, 시대의 정신이란 무엇인가를 토론하고 싶다. 2016년 3월 파주 출판도시에서 출판인 김언호. 이 책에서는 모두 22개의 서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니, 다시 가고 싶은 서점들 16개를 더하면 모두 38개의 서점이 소개되고 있다고 봐야죠. 사실 이 책을 사진 없이 말로만 설명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제가 이 책의 리뷰를 남기는 거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 여행길에서 이 서점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때문이에요. 이 책에 소개된 대부분의 서점은 갖고 있는 그 책의 종류와 숫자보다는 저는 그 건물이 주는 공간의 위압감 그리고 공간의 디자인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 너무 매혹적이어서 꼭 한번 들려보고 싶어요. 그럼 2008년 가디언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이라고 찬탄했던 도미니카 넌 서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도미니카 넌 서점은 800년 세월을 품고 있는 장대한 고딕 교회입니다. 책을 극상으로 예우하는 도미니카 넌 서점은 벨기에와 독일의 빛깔을 띤 인구 12만 5천의 고도 마스트리흐트, 네덜란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독일 디슬도르프에서는 승용차로 2시간 정도, 파리에서는 4시간 정도, 벨기에에서는 전차를 타고 네덜란드 국경을 넘으면 바로 마스트리흐트역에 도착할 수 있답니다.
이 교회는 건축 이래 한 번도 화재 같은 것으로 손상되지 않고 온전해 왔다. 건물 천장 위에 있는 2m 높이의 다락 나무 석가래도 파손되지 않았다. 이 역사적인 건물을 서점으로 바꾸는 디자인을 맡은 암스테르담의 건축사무소는 검은색 철제를 수직으로 세워 거대한 3층 서가를 만들었다. 서가는 물론 벽과 천장에 닿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게 했다. 1층에서 2, 3층을 오르는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집안에 집이 된 것이다. 일종의 가건물이지만 공간의 역사성을 존중함으로써 석재라는 클래식과 철재라는 현대가 잘 조화되는 설계 솜씨를 발휘했다. 도미니카 넌 서점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순간 경외감에 사로잡힌다. 목소리를 낮춘다. 까마득히 높은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엄숙해진다. 고디 건축의 견고한 벽체와 천장,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돌 기둥들, 1층 테이블에 놓여있는 책과 1, 2, 3층의 검은 철제 서가에 꽂혀있는 책들의 풍경에 입을 다물지 못한다. 도미니카 넌 서점에 들어선 사람들은 무심코 계단을 오른다. 걸어 올라가는 서가다. 책의 하늘로 다가서는 것이다. 저 높은 벽과 지붕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손에 잡힐 듯 다가온다. 지상에도 책들의 꽃이 만발하고 하늘에도 책들의 꽃이 별무리가 되는 경이로움. 책에 실린 사진을 보면은요, 거의 천장에 닿을 듯한 이 3층 높이의 철제 서가가 정말 천장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옛것과 새것이 하나 되는 도미니카 넌 서점의 가장 드라마틱한 사이트는 저 옛날 제단으로 사용했던 중앙의 카페 공간이다. 십자가 모양의 긴 테이블이 놓여 있다. 까마득하게 높은 천장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투영되는 햇빛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사람들은 커피를 마신다. 5만여 권의 꽃들이 사계절 싱싱하고 풍요롭게 피어있는 책의 신전, 도미니카 넌 서점에는 1년에 100만 명이 찾아온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도미니카 넌 서점에 와서 책의 향기에 취해 자유와 자유정신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서점은 너무나도 유명한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서점입니다.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가 갖고 있는 수많은 책, 무질서한 듯 서가에 꽂혀 있는 책들, 무질서하기 때문에 더 경이로운 질서로 느껴지는 책들에 나는 황홀해진다. 1919년 미국 출신의 실비아 비치가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를 열었다. 그녀는 당대의 작가와 지식인, 예술가들을 불러 모으는 마력을 갖고 있었다. 당시 파리는 작가 예술가들의 정신의 은신처였다. 그러나 세계는 경제적 불황이 심화되면서 다시 전쟁으로 가고 있었다. 작가 예술가들은 가난에 시달렸다. 이 심상치 않은 시대에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는 예술가들의 아지트였다. 그즈음 실비아 비치는 한 파티에서 제임스 조이스와 운명적으로 만난다. 제임스 조이스는 그때 율리시스를 영국의 에고이스트지에 연재하다가 구독자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바람에 미국의 리틀 리브에 옮겨 연재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도 외설이다 뭐다 하면서 항의가 이어졌다. 출판 전망도 박제하는 그때 실비아 비치는 율리시스를 직접 출판하기로 했다. 무삭제 완전판. 전 세계에서 책 주문이 쇄도했다. 책은 바로 매진되었다. 실비아 비치와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는 문학사에서 일약 역사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후 실비아 비치의 서점 정신은 미국 청년 조지 휘트먼에 의해 이어졌다. 당시 그의 서점의 이름은 르 미스트리얼이었는데 1964년 셰익스피어 탄생 400주년을 맞아 조지 휘트먼의 서점 이름은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로 바꾼다. 실비아 비치의 전설이 새롭게 이어지는 것이었다. 조지 휘트먼은 서점을 열면서부터 갈 곳 없는 작가들과 배고픈 지식인들을 위해 수프를 끓였다. 서가와 책 더미 사이에 간이 침대를 놓아 잠잘 수 있게 했다. 2006년 프랑스 정부는 실비아 비치의 뒤를 이어 서점의 영원한 전설을 구현해낸 조지 휘트먼에게 예술가 문화 훈장을 수여했다.
책은 사람을 오래 살게 한다라고 말하던 조지 히트먼은 2011년 98세로 별세했다. 2005년부터 그의 외동딸 실비아 히트먼이 서점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이 서점을 주제로 한 기록영화도 있는데요. 감독 벤저민 서덜랜드와 곤자그 피에린이 연출해 2003년에 개봉된 한 노인과 서점의 초상이랍니다. 2004년 영화 비퍼 선셋의 첫 장면도 바로 이 서점입니다. 이 책에 소개된 22개의 서점 중에 중국에 있는 서점만 모두 6개입니다. 그중 제 마음을 끄는 서점 중국 상하이의 지펑서원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도시의 문화적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갖고 있어야 한다. 오늘의 상하이 지식인들은 품격 있는 인문도서를 비치해 놓고 다양한 문화, 예술, 지식 프로그램을 펼치는 지평서원을 상하이의 문화적 랜드마크라고 주저하지 않고 말한다. 지하철 10호선 상하이 도서관역에 지펑서원이 있다. 상하이 시민들은 저녁 나절 일이 끝나면 지펑서원에 있는 문제적인 인문학 책들을 만나기 위해 이벤트홀에서 진행되는 담론과 공연에 참여하기 위해 상하이 도서관역에 내린다. 푸둥에 압도하는 마천루와 휘황찬란한 조명예술에 세계인들은 감탄하지만 생각하는 중국인들은 지펑서원이 오늘은 어떤 신간을 비치하는지, 이번 주에는 어떤 인사가 무슨 주제로 담론하는지에 관심을 보인다. 지펑서원은 세계의 고전과 오늘의 중국인과 중국 사회가 요구하는 책들을 비치한다. 열린 문제의식을 담론하는 지성을 독자들에게 제시한다. 지펑서원은 매주 지펑수신을 발행해 온라인으로 독자들에게 보낸다. 2015년 7월 초 현재 406호까지 발행했다. 406호가 중점 추천한 예진 후이의 토피아, 라틴 아메리카 해방신학 연구의 초보에 대해 옌보페이는 이렇게 쓰고 있다. 1968년 세계를 휩쓴 혁명적 물결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은 프랑스 5월 혁명, 미국의 반전운동과 신좌파운동, 체코의 프라하의 봄, 중국의 혼이병과 문화 대혁명이다. 이런 것들 못지않게 당대를 휩쓴 해방신학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 계시록처럼 신의 강림을 해방의 경험으로 표현한 라틴 아메리카의 좌익혁명은 오랜 세월이 지나고서야 우리에게 알려졌다. 이 책은 중국 연구자로서 처음으로 써낸 해방신학 연구서다. 해방신학은 매우 특수한 혁명운동이다. 천주교 신부들이 68년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투쟁에 뛰어들었다. 군부 독재에 맞서 해방신학은 기독교의 핵심이 전지전능이 아니라 온전한 선, 전선이라고 주장했다. 기독교는 고난의 세계를 변화시킬 책임이 있으며 이를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피아는 인민이 일어나 저항해야 유토피아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저자의 이러한 태도와 생각을 지지한다. 지펑서원은 짧은 시간에 급속하게 성장했다. 그러나 지펑서원과 상하이 지하철 공사의 10년 임대차 계약이 2008년 만료되었다. 지하철 공사는 임대료 인상을 통보해왔고 지하철 1호선 본점은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었다. 청년들이 지펑 보이를 위해 연좌 농성을 계획했다. 인터넷에는 연좌 농성 참여를 독려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그 일부를 발췌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펑의 통통 소리나는 나무바닥, 어둑한 카페, 값싼 커피, 때때로 울리는 휴대전화 신호음을 좋아한다. 먼 길을 떠나와서도 지펑이 생각난다. 지펑은 1호선의 심장이다. 과로한 직장인의 마음의 안식처다. 지펑이 문 닫으면 상하이는 삼류도시가 된다. 이 구절이 상하이 시민들의 심금을 울려서 산신하루 본점은 각계 인사들의 주선으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몇 년 후 결국 산신하루 본점도 마침내 폐업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때 지펑서원의 독자 위마오가 나섰다. 위마오는 1999년에 독자로서 지펑서원을 처음 찾아갔다. 2012년 11월 지펑서원이 곤경에 빠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지펑을 공익적인 서점으로 계속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새로운 지펑이 지하철 15선 상하이 도서관역에 문을 열었다. 여느 서점은 책을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지만 우리는 책으로 사상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나는 지펑의 문화 이념과 사상이 좋아서 투자했습니다. 지펑 같은 서점은 정부가 좋아하지 않지요. 우리의 고유한 성격을 지키기 위해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지펑이란 새로운 바람을 의미한다. 한자로 계절풍이네요. 계절이 바뀌면 새로운 바람이 분다. 새로운 사상이다. 창립자 옌보페이와 어려움에 처한 지펑을 맡은 위마오는 새로운 바람과 시대정신을 호흡하고 있다. 이런 서점에 들어서면 왠지 공기가 남다를 것 같아요. 한번 꼭 들려보고 싶네요. 이어지는 다음 서점은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 중수거입니다. 역시 상하이에 있네요. 입구가 이렇게 인상적인 서점은 처음인 것 같아요. 상하이의 숭장, 템즈타운 중심가에 자리 잡은 서점 중수거는 책으로 만든 책의 유토피아다. 2층 건물의 밖과 안, 바닥과 천장, 모든 벽이 문자와 책으로 꾸며졌다. 책들이 연출해내는 경이로운 이미지, 책들이 뿜어내는 메시지 향에 사람들은 감동한다. 갈색 벽돌의 외벽은 문호들의 시편과 잠언을 새긴 유리판으로 꾸몄다. 세계 각국의 문자들로 디자인되었다. 한자와 라틴어, 영어와 독일어와 프랑스어, 한국어와 일본어가 보인다. 수학과 물리 공식도 있다. 결혼하는 청춘들이 포토존으로 삼는다. 현관엔 중수거를 목각한 현판이 걸려 있다. 책을 사랑하고 책 읽어서 행복한 독자들을 서점 안으로 안내한다. 책이 가득 꽂힌 서가로 구성된 긴 회랑이 나타난다. 강화 유리를 깐 마루 아래가 서가다. 천장도 서가다. 처음 중수거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행여 책을 밟을까 조심스레 발을 옮기게 된다. 책에 대한 경외심이다. 책을 존숭하는 사람들은, 책을 읽는 사람들은 책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터이지만 중수거는 그 어디에서도 체험한 적 없는 거대한 서재의 세계다. 서점 1층의 주제는 속세의 책 읽기다. 부드러운 오렌지색 등불 아래 고풍스러운 갈색의 목재 서가는 촘촘하게 꽂혀있는 책들의 외양과 내용의 품격을 높여준다. 회랑 왼쪽의 서가 옆에 있는 작은 쪽문을 가만히 밀치면 9칸의 작은 서재가 잇따라 나타난다. 중국의 전통 숫자놀이, 구궁격을 차용해서 설계했다. 회랑의 가운데는 카페 공간이다. 책 위에서 책 아래에서 사방에 있는 서가 가운데에서 책의 호의를 받으면서 차 마시고 책 읽을 수 있다. 1층의 또 한 공간은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의 책 놀이터다. 바닥은 세계지도, 아이들과 엄마가 이리저리 퍼즐로 앉아서 책을 읽는다. 책과 놀고 있다. 거울로 된 천장은 거대한 반사경이 되어 신비로운 풍경을 연출한다. 2층으로 오르는 책의 계단에서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2층의 주제는 천당의 책 읽기다. 2층의 한 공간은 고대 중국책의 원형이었던 죽간을 모티브로 디자인되었다. 예술 도서들을 위한 서가다. 대나무책 속에서 댄잎에 스치는 바람 소리, 죽풍을 느끼면서 책을 읽는다. 천장에서는 별이 빛난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별들과 함께 책을 읽는다. 2층 가운데 방은 순백이다. 순결과 순수다. 천장으로 휘어져 올라가는 서가엔 중국의 근현대 문학 작품들이 꽂혀 있다. 책을 위한 책의 집, 중수거. 수많은 사람을 중수거로 몰려들게 한다.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 중수거는 하나의 문화 관광 코스로 떠올랐다. 중수거의 아름다움을 극찬하는 방문기를 몇 개 소개해 보면요.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다. 전위적이면서도 온화하다. 책과 인간이 함께한다. 중수거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하다. 너무나 예술적이다. 갑자기 깨달았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른다는 것을. 극치의 책 읽기 공간을 만들어 놓은 사장은 꿈꾸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아무리 많은 설명을 듣는다 해도 한번 보는 것만 못지 않겠죠. 이어서 소개할 샘펑 서점이 중국 난징에 있으니까 상하이와 난징,
멀지 않거든요. 아예 한 코스로 한번 쫙 들려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럼 BBC가 세계의 아름다운 10대 서점으로 선정한 샘펑 서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샘펑 서점의 우타이산 본점은 군용 벙커였다. 한때 체육관 주차장으로 사용되다가 서점이 되었다. 눈에 잘 띄지도 않는다. 안내판도 요란하지 않고 사치스런 장식도 없다. 그러나 2004년 9월 18일에 문을 연 3,700제곱미터의 우타이산 본점은 문을 여는 날 10만 명이 방문했다. 하루에 10만 명. 우리나라에서는 스타필드 오픈할 때 보통 하루에 10만 명씩 몰리죠. 샘펑 서점을 시작한 첸 샤오하는 대지의 이양인이란 시적인 기치를 내걸었다.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고향을 찾아 영원히 헤맨다. 개방과 독립, 자유와 임무는 탐험 정신을 뜻할 것이다. 첸 샤오에게 서점이란 인간이 한사코 찾아 헤매는 정신의 고향이고 독서인에게는 사상의 집이다. 그는 서점 이곳저곳에 세계의 서점 사진을 걸었다. 그가 유럽과 미국, 타이완과 홍콩에 200여 군데 서점을 방문하고 카메라로 기록한 것이다. 미국 현대 문화운동의 아지트가 된 샌프란시스코의 서점 시티라이츠에 감명받았다. 고풍스런 영국 서점들이 좋았다. 한 도시에는 고층 건물도 있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술관과 박물관, 극장과 도서관과 서점이다. 따뜻한 등불 아래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그림자. 이것이 한 도시의 문화와 정신을 상징한다. 시민들의 일상으로 드나드는 서점이 없다면 그 도시는 품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샘펑 서점을 만들고 이끌고 있는 첸 샤오의 신념이다. 샘펑 서점은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인문 정신을 파는 곳입니다. 독자들에게 늘 열려 있습니다. 시대 정신을 담론하고 탐구하는 공공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난징 시민들은 말한다. 난징에 와서 샘펑 서점에 들리지 않으면 만리장성을 보러 갔다가 빠다릉에 들리지 않는 것과 같다고. 정말 그 근처에 가서 들리지 않으면 안 될 서점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역시 가까운 나라 일본에 있는 서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쿄에 위치한 크레용 하우스입니다. 어린이의 관점에서, 여성의 관점에서, 친환경의 관점에서 문화를 생각합니다. 어린이나 여성,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는 누구에게나 살기 좋은 사회입니다. 1976년에 크레용 하우스를 창립한 작가 오치아이 게이코를 만났다. 아이들의 심성과 향기가 느껴지는 서점 크레용 하우스. 아이들에겐 환상의 세계를 꿈꾸게 하고 어른들에겐 문득 순수의 삶, 동심의 세계를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사실 크레용 하우스는 어린이 서점을 넘어서고 있다. 3층 미즈 크레용 하우스는 여성 전문 서점이다. 먹거리에 관한 책뿐 아니라 페미니즘 고전까지 있다.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의식을 다룬 책들이 있다. 소설과 에세이가 있다. 크레용 하우스의 화분엔 꽃이 무성하게 피어 있다. 서점 외벽에 전쟁을 중단하라. 핵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사랑과 평화라고 쓴 현수막을 내걸었다. 어린이 책과 여성의 책을 주제로 삼는 서점. 환경 친화적인 장난감과 유기농 식품을 취급하는 크레용 하우스의 용기다. 생명과 평화를 실천하는 크레용 하우스의 철학이다. 책 읽는 소녀는 자라서 작가가 되었다. 어린 시절의 소망대로 서점을 열어 주재하면서 반핵운동, 반전운동, 차별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역사를 왜곡하는 정치인 아베 신조에게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라고 발언하고 있다. 오키나와의 군사기지 반대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2012년 요요기 공원에서 열린 10만인 집회에서 오치아이 게이코는 역설했다. 우리는 이런 중대한 범죄와 침략 행위의 공범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 번 다시 가해자도 피해자도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걸고 싸우는 걸 멈추지 않을 겁니다. 싸우는 것을 인간의 자랑으로 삼고 살아갑시다. 원자력 발전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단 하나, 생명입니다. 이런 오치아이 게이코는 나는 내가 되어간다는 등 100권 이상의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세계 서점 기행을 끝내면서 작가는 마지막으로 종로 서적을 기억합니다. 생각해보니 우리에게도 멋진 추억이 담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종로 서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3천여 권의 책을 펴내면서 책 쓰기, 책 만들기, 책 읽기야말로 국가와 사회, 민족 공동체의 삶을 건강하게 창조하는 문화 인프라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파리를 여행할 때 나는 파리 베르시 지역에 있는 미테랑 국립도서관에 들린다. 1977년에 문을 연 퐁피두 센터도 사실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복합 문화 공간이다. 맨하튼의 뉴욕 시립도서관에서도 나는 생각했다. 우리 서울은 이런 도서관을 언제 가질 수 있을까 하고. 지금 세계의 명문 도서관들은 세계인이 찾는 관광 코스가 되고 있다. 2015년 10월 나는 대학의 도시 튜빙겐에 갔다. 500년 된 서점 오시안더를 찾아보기 위해서였다. 튜빙겐은 대학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책의 도시, 서점의 도시다. 헤르만 헤세가 1895년부터 99년까지 도제 수업을 한 서점 해켄하워도 200년이 되어가는 고서점으로 지금도 문 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는 문화적 랜드마크 시티라이츠 서점이 있다. 시티라이츠 서점은 샌프란시스코의 228번째 랜드마크로 지정되었다.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미국은 다시 중동 전쟁을 시작했다. 시티라이트 서점은 서점 외벽에 전쟁을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전쟁 자체가 죄악이고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이었다. 시티라이트 서점은 샌프란시스코와 미국을 넘어 예술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의 서점이 되었다. 우리에겐 서울 종로 이가에 종로 서적이 있었다. 우리는 종로 서적에서 만나곤 했다. 1907년에 문을 연 종로 서적은 2002년에 문을 닫고 말았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해방을 막고 전쟁을 극복해낸 종로 서적. 이 땅의 근대 정신사에 종로 서적만큼 큰 역할을 한 문화적 기구가 어디 있는가. 지난 시절의 그 규모가 아니라도 좋다. 우리 사회에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인문 정신을 공급하는 품격 있는 서점이면 족할 것이다. 종로는 종로 서적이 있어야 종로다. 종로 서적이 부활하는 종로의 그 거리에서, 책들의 정신을 호흡하는 종로 서적의 그 바닥에서 책과 문화를 애호하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아름다운 우리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우리 함께 손잡고 종로 서적을 복원하자고 말하고 싶다. 뒷페이지에는 부록처럼 아름다운 서점 사진들이 실려 있는데요. 다시 가고 싶은 서점들이란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중 벨기에의 트로피즘 서점은 너무 아름다워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서점으로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같은 벨기에에 있는 레디 책방 마을은 여행지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동네가 사랑스러운데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LA에서 우연히 들린 더 라스트 북스토어도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어요. 지금은 워낙 인스타에서 잘 알려진 핫플레이스입니다. 늘 여행을 꿈꾸는 저는 이 책 한 권만으로도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 많이 늘었어요. 어쨌든 책을 읽는 거는 이렇게나 저렇게나 좋은 이유가 됩니다. 사람을 설레게 하고 행복하게 하니까요. 오늘도 긴 녹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